안녕하십니까?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내교육학과 신혜숙 교수입니다. 만나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내교육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새로 맞닥뜨리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교육이라는 것이 자생적인 토착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내교육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들으셨을 텐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기술, 흔히 ICT라고 얘기를 하죠.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분야에서의 변화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로봇공학이 발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요즘 그 청소하는 로봇가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청소 로봇이 복도라든지 이런 데를 다 쓸고 닦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로봇들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겠죠? 그리고 이제 기계가, 그 로봇이 인간 대신에 섬세한 어떤 그 수술을 대신해 주는 거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으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 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쉽게 인터넷과 접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만 가지고도 이제 시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말로 이제 그 시리야 뭐 검색해줘 이렇게 하면은 금방 해주고요. 또 집에 있는 전등도 켜주고 보일러도 켜주고, 이런 그 사물 인터넷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운송수단, 즉 이제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자동차가 직접 운전하고 있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강변도로에서 어떤 테슬라 운전자가 자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가지고 매우 불안해 보인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인쇄. 그래서 이제 집까지도 이 3D 인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내고, 총 같은 것도 3D 인쇄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노 바이오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요즘 백신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백신이라든지 또 인체공학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서 이제 4대 미래 성장 산업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보면은 뭐 앞하고 비슷할 텐데, 이제 AI, 또 5G, 나노 바이오 산업, 또 자동차, 전자산업,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로 이제 기술을 투자하면서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또 그런 첨단 기계공업에 이렇게 굉장히 소식이 빠르신 분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본 거에서
버스는 놓쳤어도 메타버스는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같은 버스라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말장난을 한 거죠.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우리가 타고 이동하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버스라는 것은 유니버스 할 때 그 버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많은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현실과 가상을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거의 막 침식을 잊어버리고서는 막 거의 2박 3일 동안을 막 그 게임에 매달려가지고 몇 년 전에 기사에서는 중국의 어떤 청년이 그 명절을 이용해가지고 이 게임을 하다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자다가 그냥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미 일상과 가상세계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제 메타버스가 상용화된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인터넷 시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건을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하는 중간에 또 가서 쇼핑도 하고 또 학교 등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일상생활하고 가상세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가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그 옛날에는 다가오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먼저 인공지능과 인간은 공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하고 같이 바둑을 했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게임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이세돌 구단이 이겼죠. 근데 두 번째 게임을 하니까 그 사이에 인공지능이 배웠어요. 바둑의 여러 가지 수들을 자기 스스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대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이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주 고단수의 그런 바둑 그 수까지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인간보다도 더 나은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인간이 설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지금 뭐 수술하는 것도 오히려 로봇이 더 정교하게 잘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습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뭐 아트, 그리고 또 음악, 뭐 아트나 음악이나 뭐 같은 거겠지만 이런 거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음악이 아니라 이 로봇이 그 샘플링한 음악을 여러 가지를 추려가지고 이 중에서 사람들에게 더 잘 이렇게 소화가 될 만한 음악을 간추려서 만들어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기계가 만든 게 훨씬 더 듣기가 좋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은 이제 우리가 서야 될 곳은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할 일을 다 대신하지 않을까? 인간이 설 곳은 과연 어디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까지 과학기술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복제소 만들고 뭐 이러는 것을 중지시켰잖아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과학 잡지에 어떤 중국 학자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가지고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그 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제 윤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과학학자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이 허용이 된다면 정말 이제 그 우리가 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물만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흔히 상상 속의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동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어처럼 머리는 사람인데 몸뚱이는 정말 그 물고기의 그런 그 몸짓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질병을 없앨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돌연변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여기 윤리의 문제가 이제 또 대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흔히 하던 말이 뭐냐, 저도 대학원에 다닐 때 저희 지도 교수가 그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선생을 할 때는 어머니들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제발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해서도 좋으니까 사람만 되게 만들어 주이소, 이렇게 하면서 때려서도 어떻게 하든 만들어 주이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도대체 인간답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인간다운 것이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석사 박사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막 자기 자식을, 자기 부모를 막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야말로 진짜 인간이란 무엇이지? 그리고 과학이란 무엇이고 또 기술이란 무엇이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대가 이제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퓨전을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학문이 하나하나씩 분과 학문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은 생물학을,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지구과학을, 또 윤리학은 윤리학을, 또 철학은 철학을 그랬는데, 이제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따로 가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학문들끼리 협동을 해야 된다. 그 퓨전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요리에서도 퓨전 음식이 유행인데, 그러듯이 이제 퓨전 학문이 이제 막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퓨전을 하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답을 찾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그것이 현대화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이런 뇌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학이 있는데, 이 뇌교육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잠정적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뇌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큰 특징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 학문들이 이제 그 바깥을 향해서, 인간 바깥에서 예를 들면 과학을 예를 들자면, 인간 자신보다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물리학이라든지 뭐 지구과학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인간 바깥에 있는 학문을 통해서 그걸로 인간의 환경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학문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객관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객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내가 연구를 하든 철수가 연구를 하든 영희가 연구를 하든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객관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외향적 객관적 과학을 지향을 했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든지 또 다른 과학도 전부 다 사이언스, 그래서 하드 사이언스, 소프트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다 사이언스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제 그 현대 철학의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엄밀한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비평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그동안 알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이건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향적,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또 주관적, 남들과 공유가 안 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그런 체험을 이제 그 학문으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서 자기 몸 안에서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로 간 거죠. 그런데 바깥에서 찾는 지식이든 안에서 찾는 체험이든 다 공통점이 있겠죠.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뇌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서 강제이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찾아라. 그러면 너의 머리에 이미 내려와 계시니라라는 강제이내라는 그런 말이 이미 우리나라 옛날 경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한국 선도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 선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어디 산이라든지 골짜기 가서 보면은 뭐 선여봉, 그 다음에 뭐 그 도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뭐 호랑이 얘기,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 얘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랬는데 바로 이 우리나라 선도가 자기 몸 안에서 수련을 하면서 홍익인간의 도를 찾는 그런 그 전통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치원 선생님이 이제 그 쓰셨던 글 속에 나타나 있던 구절에는 접화군생이라고 해서 만나는 모든 사물을 이렇게 살린다, 생하게 한다 라는 그런 도예요. 접화군생의 도, 그리고 홍익인간의 도죠. 그러니까 이런 홍익인간 그리고 접화군생 이런 그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그 옛날 보면은 신화나 그런 거에 보면은 다 싸워요. 그 신들이 다 싸워요. 그래서 서로 쟁취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그런 신화와 같은 그런 기록에는 그 하늘나라의 신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홍익인간의 도를 베풀고자 원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도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단군 시대의 그 도가 전승돼서 내려온 것이 바로 한국 선도다. 그리고 한국 선도가 현대화된 것이 뇌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한국 선도가 우리나라의 주 종교가 뭐였어요? 고려시대에는 불교였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였죠. 그래서 이게 주류 그 종교가 아니었어요. 주류 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전승돼서 내려오다가 겨우 이제 그 우리나라 해방된 이후에 이렇게 뇌교육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현대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쉽게도 전해져 내려오는 책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대 기록에도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조선시대에 그 굉장히 분석행위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사사로운 책들을 막 왕조에서 갖다가 막 전부 불살라 버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없는 거지, 사실은 구전되어 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주도의 설화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나무꾼과 선녀 같은 것,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슷한 설화가 딴 나라에도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선도의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뇌교육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뇌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뇌교육이고, 그리고 이 뇌교육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갈고 닦는 수련, 즉 훈련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뇌의 주인이요? 나 이미 지금 내 뇌의 주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내 간도 내 거, 그 다음에 내 눈도 내 거, 그런데 내 머리도 내 거니까 이미 주인인데 뭘 또 주인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이 왜 뇌의 주인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현대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뇌가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조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맥클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얘기한 게 우리의 뇌 속에는 3가지 진화 단계가 다른 뇌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뇌간이라고 하는 데에는 파충류의 뇌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고대의 뇌죠. 그 다음에 변연계라고 하는 곳에는 포유동물, 그래서 이제 좀 더 진화가 된 그런 동물, 그 뇌가 있고, 그러니까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단계의 그런 심피질에는 인간의 뇌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는 뇌가 변연계예요. 그 변연계가 욕심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성의 뇌가 아무리 그거를 제어를 하려고 해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차가운 이성을 원하고 뜨거운 감성을 이렇게 누르기를 원했던 거죠, 옛날 철학자들은. 그런데 그게 잘 억눌러지지가 않아서 예,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요즘 와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감정과 욕구 여기에 휘둘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뇌가 이제 그 진화 단계상 이렇게 그 서로 다른 뇌가 한 몸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어떤 욕구와 감정을 이렇게 내보낼 때 그거를 인간의 뇌가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연인하고 헤어졌을 때 그 자기도 모르게 그 허전한 마음을 가가지고 냉장고에서 막 이렇게 음식을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끄집어내서 먹고,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 충동에 휩쓸려 가지고 하게 되는데, 끝나고 나서는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이 많다.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뇌가 인간의 그 전체를 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뇌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속지 말아야 할까요? 몰라요. 뇌과학자는, 제가 아는 뇌과학자들은 어떤 그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집안 식구들하고 많이 놀러 다니고 즐겁게 사세요.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뇌과학자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뇌의 주인이 되는지 그분들은 이렇게 정확한 답을 아직 할 수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고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바로 뇌의 주인이 되는 수련법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느냐? 조금 있다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불량식품도 먹고 막 또 과로도 하고 그러니까 뇌세포나 조직이 좀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 들면은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뇌세포와 조직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뇌 건강을 개선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고민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건강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짜 뇌가 이렇게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좌우뇌가 이제 있는데, 그 좌우뇌가 원래도 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더 잘 통합시켜 가지고 더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 예, 요런 방법. 그 다음에 또 전뇌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뇌간, 변형계, 또 심피질, 이거를 통합할 수 있게 하면은 막강 파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딱 그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는 그런 뇌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하면은 웬만큼 이제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진짜 스마트 브레인이야, 정말 똘똘해, 인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까지는 갔는데, 이제 그게 우리의 목표는 다는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다움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뇌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뇌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주인됨을 회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그 건강을 개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음 목표로 뇌 기능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인됨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셔도 그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빨리 답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죠. 예,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뇌교육에서는 크게 8가지 기초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로 신체를 활용해 가지고, 근데 이 신체라는 게 사실은 신체와 정신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는 데카르트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붙어 있는 걸 알지만 떼어서 생각하자, 이렇게 심신이원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심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체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민한 사람들. 심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가지 훈련은 뭐를 기본으로 하느냐? 신체를 통해서 정신도 같이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체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체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수순화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배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과로를 하기 때문에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뜨겁게 지끈지끈 열이 나고 아랫배는 차가워요. 그러면은 대번에 병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체조를 하면은 이제 몸도 편해지고 스트레칭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감이라고 하는 활동이 있는데, 이 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정신이 항상 밖을 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정신이 자기 몸에 있어요? 아니면은 바라보는 저에게 있습니까? 저를 바라보는 바깥에 있으시죠? 예, 그런 그 바깥에 쏠려 있는 정신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는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이렇게 80% 이상의 감각이 이제 멈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안으로 쏠릴 수 있는 상태는 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눈 감는다고 해서 자기 몸을 바라보는 능력은 안 생기죠. 그냥 눈만 감고 있을 뿐이죠. 예, 아무튼 요 지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감은 명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명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예, 이런 기법은 예, 다음에 혹시 기회가 생기면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 눈을 감고 오래 있는다, 이런 것인데,
예, 명이 이렇게 그 지옥 할 때의 그 명이거든요. 명부 할 때의 그 명. 그러고서 눈 감고 생각에 빠진다 이런 것인데, 예, 한마디로 이렇게 그 집중하는 명상이 있고, 하나는 탁 한 판에 판을 읽는 통찰 명상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명상이든 저런 명상이든 간에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게 기본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호흡법이 있는데, 단전호흡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단전호흡은 요즘 신문 방송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소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 애기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아랫배가 볼록볼록 하는 그런 숨을 쉬어요. 이게 바로 단전호흡이거든요. 복식호흡.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점점 숨이 짧아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러면서 여기 가슴에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인이 되면은 이게 힘이 없으니까 깔딱 숨을 쉰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목에서 숨을 깔딱깔딱 쉬다가 그것마저도 숨이 안 쉬어지게 되면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법은 뭐를 하는 거냐 하면은 일부러 복식호흡처럼 깊게 이렇게 몸 안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CO2 배출하고 O2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느리게 깊게 하게 되기 때문에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어요.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심신이 향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뇌력이 향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글씨가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보이게 됐네요. 이게 지금은 고칠 수가 없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연단은 한 가지 동작을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수리 연단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신용을 내드리면, 팔을 이렇게 독수리처럼 이렇게 하고 이러고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이 한 10초만 되면은 이제 아프겠죠. 그런데 이거를 참고 견디는 가운데에서 정신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체력과 심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인내심이 특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예, 인내심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그런 정신력이죠. 예, 그 다음에 나눔,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예, 서로 비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건 뭐 때문일까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꺼내자마자 됐고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를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무슨 얘기 하면은, 야, 나는 너 그거 반대해, 너 그런 얘기 듣기 싫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상대방이 가만히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거의 뭐 몇 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떠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수다 떠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데, 이 나눔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잠깐 이렇게 등 뒤를 마사지 해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체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꾹꾹 누르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되잖아요. 합곡혈이라고 하는 데를. 예, 이런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죠. 아까 앞에서 하는 수련은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나눔할 때 이렇게 들어주는 거라든지, 또 힐링해 주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홍익인간의 실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거의 이렇게 중요한 건 끝났는데,
PDC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DCA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DCA는 뭐의 약자냐 하면은 플랜, 두, 체크, 액션. 예,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그냥 하지 말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먼저 한번 잠정적으로 실험을 해본 다음에 그걸 체크를 해서 실험 결과를 체크해서 액션을 할 때는 완벽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초 훈련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따로 수련을 하게 되는 여기까지는 주로 나눔까지는 6가지는 주로 수련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요 2가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리가 있고 수행이 있죠.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원리 공부, 수행 공부, 생활 공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원리 공부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들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자기가 100번 훈련해가지고 깨친 진리를 다른 분들이 이렇게 미리 이렇게 깨친 진리를 한번 들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뭐 호흡 수련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 건데 여기서 맨날 뭐 이렇게 완전히 스님처럼 일상생활은 없고 수행만 한다든지 또 일반인들처럼 맨날 그냥 생활만 하는 거지 수행은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육이 핵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온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온실. 그런데 이제 우리 생활이 언제나 온실 속일 수는 없잖아요. 예. 온실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모든 것이 보호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람한테 힐링의 말을 해준다고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이렇게 나는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줬더니 상대방은 제가 나를 뭘로 사기를 치려고 저런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상하게 듣는단 말이에요. 나의 좋은 의도가 남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폭풍과 비바람이 치는 그런 온실 바깥의 상황에서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 상대편은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고 싫어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아무한테나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야, 너 오늘 뭐 예를 들면 회사 부하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너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고깝게 들리지를 않는 거지. 길 가는 사람한테 괜히 그런 얘기하면은 이 사람 이렇게 내 정신 빼고서는 지금 소매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걸 알아서 언제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줄지 말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리 공부, 수행 공부.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서 수준을 올려놓고 나면 예,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그거를 훈련하면서 예, 다른 사람들하고 정말 단단한. 그래서 왜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왜 절에서 수련하다가 공부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저작거리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생활 공부를 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생활 공부를 하는 것이죠.